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7월 이후에 목욕탕에서의 집단 감염은 15건, 환자로는 683명이나 됩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합니다. 젖으면 바꿔서라도 철저히 착용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환기는 영업시간 내내 작동시켜 놔야 합니다. 종사자뿐 아니라 고객들도 마스크를 적극 착용하고 목욕장의 환경을 함께 살펴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통보받은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이 대거 공급되며 18세에서 49세 대상자들은 접종 일정을 앞당겨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도심 야외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통과한 영호남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한 데 이어 특히 영남에는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반이 약해진 데다 가을 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피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태풍 오마이스에 이은 집중호우로 영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100mm가 넘는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도로가 무너져 내리고 곳곳에서 하천이 넘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 시뻘건 흙탕물이 넘칠 듯 흐릅니다. 태풍이 지난 뒤 내린 폭우에 대구 남북을 잇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도로를 받치는 토사가 무너졌고 가드레일만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가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끊어진 겁니다. 시골 마을 앞 도로는 불어난 물이 넘치면서 하천과 도로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을 주민은 물에 막힌 도로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비가 많이 온다. 그 양의 한 5배? 쫙 이런 식으로 이제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볼로 나가려다가 못 나가서 되돌아왔거든요. 포항 죽장면을 관통하는 31번 국도. 다리 상판이 불어난 물과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끊어진 다리 사이로 흙탕물이 넘쳐 흐르고 기울어진 전봇대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또 포항 구룡포 시장 주변을 덮친 수많은 상가와 주택 등 건물 10여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경남 창원에도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SUV는 산비탈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집어삼켰습니다. 삽으로 도로를 덮친 흙을 쓸어 담지만 멈추지 않는 비 탓에 복구가 더디기만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대 얘. 뭐 바람은 좋게 불었지만은 흔들리더만 같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얘.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피해 집계조차 늦어지는 상황. 복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비 예보가 또 이어져 피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몰고 온 폭우로 울산 태화시장에는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5년 전 태풍 차바에 큰 피해를 봤던 시장 상인들은 반복된 수해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상가 앞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얼음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 태풍 오마이스가 몰고 온 1시간에 80mm가 넘는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확인한 상가 안쪽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살려고 쌓아놓은 물건은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치우려 해도 하염없이 내리는 폭우 때문에 좀처럼 속도도 못 냅니다. 수마가 핥힌 곳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큰 피해를 본 곳. 겨우 회복하나 했더니 5년 만에 다시 피해를 본 상인들의 고통은 더합니다. 차바 이후에 5년인데
해마다 태풍만 오면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비마다 반복되는 수해 원인으로 시장 위쪽 임야에 조성된 울산 혁신도시가 꼽힙니다. 나무와 흙이 있던 곳에 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대가 낮은 태화시장으로 빗물이 그대로 흘러드는 겁니다. 혁신도시를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LAT와의 소송에서도 이런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배수 펌프장을 늘리기로 했지만 공사가 미뤄진 사이 또 수마가 덮쳤습니다. 주민들도 트라우마에 지금 다 달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배수펌프장, 고지배스 터널 이 부분이 조속히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어제 같은 그런 비의 양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배수시설 완공까지는 1년이 넘게 남은 상황. 또 몰아친 수해에 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남부 지역에는 나흘 새에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 장마의 태풍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주말 이후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대방동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됐고 남해와 창원, 부산 등도 350mm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이미 토양에 함유할 수 있는 수분 함량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남해안 쪽으로는 거의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려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쪽 쪽으로 굉장히 좀 이 지반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또 오랫동안 이런 비가 지속된다면은 상당한 피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남부지방에는 내일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시작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라권과 경남권, 충남권에는 30에서 80mm,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20m,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고 내륙에도 초속 8에서 13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가 겹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당분간 시간당 50mm 안팎의 게릴라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입시 요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고 졸업한 뒤라도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학적이 말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이른바 조민 씨 7대 경력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부산대는 모집 요강을 위반한 조 씨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가 실제 입시에서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는 게 부산대 조사 결과입니다. 1차 통과자 30명 가운데 20점 배점인 서류평가에서 조 씨는 19등이었는데 30점 배점인 전적 대학 성적은 3등, 20점인 영어 성적은 4등이었습니다. 허위 스펙이 포함된 서류평가는 합격권 밖이었는데 나머지 성적으로 합격권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에 설하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 씨 입시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공정위 마지막 회의에서는 입학 유지와 취소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결론 없이 대학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총장이 입학 취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정 처분입니다. 부산대는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예고하면서 의사 면허 박탈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대 발표도 아직 예정 처분 단계인 만큼 실제 입학 취소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원 역시 복지부 처분을 주시하며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면서도 가정적인 상황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발표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면서도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입학서류 기재 경력이 딸의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는 부산대 발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딸은 학부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높아 서류 전형에 합격했고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도 아직 없다며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입학 취소는 물론 의사면허 취소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사태는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변론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저희들의 그 질의 답변서에 활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대와 별도로 조 씨 모교인 고려대 역시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화상 연결을 통해서 해당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해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이준석 대표는 5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글쎄 뭐 이름을 다 소개하려면 좀 길긴 한데 네.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이 탈당을 요구받은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한무경 의원이 제명, 그다음 나머지 이제 6명 뭐 안병길, 윤희숙, 김승수, 박대수 뭐 이런 분들은 아무튼 소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설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예.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판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탈당 요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고,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원들도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농지법 위반에 걸려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사실 제기되는 의원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본인들의 의원들의 소명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예. 이 정도는 뭐 위법하거나 이런 판단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버님이 하셨다. 나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 그러면 가족 조사를 뭐하러 한 거지? 이런 문제도 있고, 배우자라면 뭔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했는데 관련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가운데 뭐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보긴 봤어요. 예. 봤는데 한 의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옹진군에 논을 한 34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예. 농지니까 예. 농사를 직접 경영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하지 않고 지금 방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의원 본인의 일이 아니고 배우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탈당 요구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에서 탈당 요구 권유를 민주당에서는 탈당 권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탈당 권유를 받았던 의원들은 여기에다 포함이 사실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민주당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더 엄격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걸로 봐야 됩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보다 수위가 더 낮았다 이렇게 낮다.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2명의 의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역시 한무경 의원도 같은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무경 의원도 물론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제명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탈당 권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탈당 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규정을 보면요. 그 규정의 내용 안에 있는 징계 수위에 예. 탈당 권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명, 탈당 권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따지면 두 번째로 높은 수위가 탈당 권고거든요. 근데 탈당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탈당 요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공식 징계 수위에 딱 못 박혀 있는 게 아닌. 네, 예. 탈당 권유 조치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열흘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에는 그런 당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탈당 요구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규상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했던 것처럼 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탈당 요구를 받았는데 열흘 뒤에 그러면은 제명 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물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당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그래야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탈당 요구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거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가운데 자진 탈당하는 의원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위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조치든 제명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소명 절차를 듣고 6명은 빼버렸으니까 예. 징계 수위로 보면 더 낮은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약간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심각한 토론도 벌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나온 워딩 중에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이렇게 결정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린 그 인원의 분류라든가 조치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큰 논란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예전에 12명 관련돼 있다라고 명단이 흘러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좀 펄쩍 뛰었거든요. 사실과 좀 다르다. 그랬는데 결국 다 똑같은 걸로 나온 거죠. 네,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명단이 의원의 실명이 공개가 됐을 때 정보지 형태로 나왔어요. 네. 근데 정보지 형태로 나왔을 때 도대체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불법 사항들이
뭐 의혹이 확인이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는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대략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지난 6월에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처음에 실명 공개 안 했거든요. 혐의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의혹 내용도.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건 국민 기만이다.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당사자가 거부해서 조사 내용을 지금 공개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됐길래 지금 탈당 요구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밝히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뭐 본인의 행위가 아니고 본인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없던 걸로 처리된 사람 중에 경기도 이천이죠.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 부동산 전책 본부장이에요. 캠프 쪽에서 보면 뭐 이런 경우 부동산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뭐 의혹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보다도 부동산에 대해서 강하게 어조를 갖다가 그냥 높여가지고 마구 비판을 하면서 어디 감히 그런 짓들을 저지르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엉켜있기도 하고 좀 묘하긴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 곤란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서 내로남불이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공세를 펼쳐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권익위 조사 결과로 12명의 의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5명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안에 소속돼 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2명 정찬민,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당 탈당을 해라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의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지금 밟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윤 전 총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민주당을. 그럼 바로 민주당에 있는 후보가 되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당신네 거죠. 캠프는 이렇게. 네, 그렇죠. 당신 캠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흥미로운 이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윤희숙 의원이죠. 예전에 뭐 엄청나게 연설을 하면서 나도 임차인입니다라고 해갖고 이제 유명한 대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장면 잠깐 한번 볼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윤 의원은 아닙니다만 윤 의원의 부친이 한 10년에 걸쳐서 필지를 상당히 여러 필지를 농지를 다 사서 자기 주소를 살짝 옮겼다가 다시 또 살짝 서울 동대문으로 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걸로 드러났는데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온 거죠. 국민의힘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친이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세종시에 그것도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작자가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농지법 위반하고 주민등록법 위반도 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에 있는데 세종시에 잠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실제로 뭐 경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권익위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다시 또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거든요. 부부 중에서 아버지만 잠깐 옮겼고 어머니는 동대문에 계속 계셨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권익위에서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뭐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일종의 이제 그 보수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큰 그 박수갈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게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었고 지난 4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분노 때문에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윤희숙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SNS 글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국가공인 내로남불 정당에 이어 부동산 투기 신흥 강자임을 자임했다. 땅 투기한 분들 여당과 고위공직자 중에 수두룩한 거 국민들이 다 안다. 본인들 안에 적폐청산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한테 똑같이 이 말을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 부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윤희숙 의원이 계속 대선 주자로서 이번에 이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윤희숙 의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가 나는 임대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갖고 그게 결국은 또 대권 선언까지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그러네요. 지금에 와서 내로남불 당신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뭐 여권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과 쓴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뭐.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글쎄 처음에 송영길 대표가 일단은 탈당 권유를 했다가 했었죠. 사실상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러고 지금 뭐 그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아무리 다시 뭐 혐의 벗고 돌아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 그 이력에 그런 건 그러니까. 못하겠다 뭐 이래 버티고 있고 실제로 또 몇 사람이 이미 그 무혐의로 혐의 그렇죠.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뭐 그거를 아마 이렇게 참고하겠죠. 전 그렇게 자꾸 쇼처럼 하는 거는 맞득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아주 강경 조치로 탈당 권유했다가 사실은 좀 무색해졌으니까. 그렇죠. 뭐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뭐 참고하겠죠. 결국 야 국회의원들이 웬일이래 하면서 이제 전수조사라든가 탈당 권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나 했는데 결국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이것저것 소명하고 또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해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결국 그럼 또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흘러가는 뭐 흐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판할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뭐 비례대표 의원이 제일 만만한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 의원 뭐 제명 조치 취한다 하더라도 의원직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법안에 있어서 찬성표 던질 때는 민주당과 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번에 개헌 저지 의석이 뭐 깨지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 나오지만 행동할 때만 같이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지금 비례대표 의원 한 명 제명 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 충분하고요. 민주당도 5명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의원들, 2명의 비례대표 빼놓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10명의 의원들이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는데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에도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버티기 하고 있다가 결국은 뭐 형평성 문제라고 해서 흐지부지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때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트럼프가 됐어요. 왜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면 졌느냐? 너무 엘리트 냄새가 난다. 너무 기득권 냄새가 난다. 그런 게 혐오적인 느낌을 받게 됐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차기 우리나라 대선 때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는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로 볼 때.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엘리트적인 냄새가 덜 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자, 국회의원들도 조사를 다 받을 거면 대권 도전을 한 국회의원이 아직 아닌 사람들도 뭐 조사를 갖다 한번 받아볼 그런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국회가 그동안 정책에 대해서 뭐 연구조사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해마다 조사를 해서 재산을 갖다가 동향을 파악한다든가 뭔가 좀 뜻있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 국회의원 재산 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일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선 주자들이 검증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아하. 검증을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네.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아마 검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 캠프 내부의 고민도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에는 캠프에서 경찰 출신 인력을 공개 모집하려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경찰대 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며 수사나 정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이 정보 경력 우대 방침의 여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유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정보경찰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쓰임으로 이분들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윤 후보의 구태는 파도 끝이었습니다. 말로는 검증 보도에 대해서 무차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 정보 경찰들을 우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어떤 선거전을 펼칠지 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다른 대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정치하는 이유가 더 압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22년째 국회에 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좀 되게 황당한 일이네요. 예, 뭐 제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그 경찰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를 하여튼 제 기억에는 제가 여러 번 대선을 이렇게 당해서 치러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예.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의 공명선거 추진단 정용선 단장은 자신이 해당 글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퇴직 경찰을 캠프에 모시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윤 전 총장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죠. 당시 국회가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통보했지만 일정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찾아와서 당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왜 막느냐 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방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방호처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 후보 측이 사실은 저희가 권유하는 대로 바로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입도 잇따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에 연루돼 열흘 만에 사퇴했죠. 신지호 정무실장도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탄핵 발언으로 당내 갈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의 민영삼 전 특보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해 파문이 일자 특보직을 맡은 지 나흘 만에 물러났는데요. 윤 전 총장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캠프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여야의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오르면서 여야의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까지 열고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막판까지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예정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돼 있는데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이번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밤늦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회의장 앞에서 언론재갈법이라면서 규탄 대회를 열었죠. 아울러 언론중재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상정을 했다며 비판했고,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충분히 소통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이 법안들은 분명히 우리 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전화통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의가 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하여튼 협의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민주당의 대책팀장이었던 당시의 박 장관이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를 만든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지금과 당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면서 반박하다가 서로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아직 답변을 라는 안 것을 줬어요.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사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근거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보도, 또 기사 본질과는 다른 사진이나 사파로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허위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막는 방안으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도 언급됐지만 현재로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 통과를 늦출 뿐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야당 내 분위기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요청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 명씩 돌아가며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은 저렇게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역시 좀 전에 얘기가 된 대로 언론이 뭔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걸 징벌적으로 배상시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쟁점들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징벌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면서 마치 어찌 보면 이제 언론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한 언론에 대한 제약이다라는 그런 반론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명백한 고의가 과연 뭐냐, 또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뭐냐라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전을 만들면서는 고의나 과실 같은 것들은 저렇게 포괄적으로 써놓고 과연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는 게 일반적인 법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법들도 저렇게 맞는 건 맞고요. 오히려 지금 고의라는 표현은 사실은 형법에서 원래 나오는 거지 예. 민사소송에서는 이 과실일 때도 우리가 실수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명백한 고의일 때만 이 징벌적 배상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두고 저것이 어떤 뜻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좀 구체성이 그렇죠. 떨어져 뭐 보이고요. 운전이나 작업에도 과실이라는 게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명백한 고의에 의한 이걸 이제 증명해내야 돼요. 굉장히 좁힌 겁니다. 사실은 이 손해배상의 대상을. 그리고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서 이 손해액의 5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예. 뭐의 5배라는 겁니다. 뭐의 5배라는 게 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뭐 물건이 깨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정신적 피해가 우리 현행 지금 사법체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좀 낮게 배상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금 배상하기 나온 걸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60%가량은 아예 그보다도 못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꼭 500만 원이 그럼 평균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법원에서 판사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가 손해액이 될 것이냐가 거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배라고 하지만 100만 원에 5배야, 500만 원에 5배야. 이게 판사한테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액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서 내놨던 원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해당 언론사의 연 매출액 대비해서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너무 옥매인다. 그러네요. 너무 제한을 한다 해서 그걸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언론사의 규모 이런 걸 참작하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늘어난 것 같지만 뭐의 5배라고 하면 법원의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겁니다. 또 매출이 아주 적은 인터넷 언론사가 정말 악의적으로 계속 뭔가를 일을 저질렀다면 그걸 또 매출로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는 뭐 판사에게 맡겨둘 부분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돼 있고 국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한 좀 폭넓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심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보호를 하는 판이니까 이게 헌법상 그래서 잘못하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헌법학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뭐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자유를 억압하는 건 공권력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형벌을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이 언론중재법은 사실은 개인입니다. 언론사와 피해를 주장하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나서서 이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사견입니다만 왜 이 부분에서 이 헌법학자들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가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의 행정기관이 뭐 아니면 사법기관이 뭔가 형사처벌한다거나 행정처벌을 해서 국민의 자유에 제한을 둘 텐데 지금 이거는 각자 당사자들이 주장을 해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언론인이니까 이게 이해 충돌에 관한 지금 발언이 자꾸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만은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좀 저도 의문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 언론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의 문제인데 국가 권력이 왜 나서서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를 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하나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좀 여기가 이 지점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하여튼 그 분명한 부분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언론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이라고 하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하는 건데 개인과 그래도 언론사라고 하는 이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뭐 경험치기라든가 뭐 자본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1대1로 이렇게 맞붙었을 때 누가 더 힘이 센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더 사실은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너무 이 개인점 상대적으로 약자였으니까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 예. 아주 더 쉽게 표현드려서 그동안에는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변호사 비용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조금 보전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다툴 수 있지 그건 않을까.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까. 이게 취지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개명천지에 민주국가라면 어떻게 언론만 콕 집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이제 사법체계 자체에서 징벌적 배상이라는 부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라든가 일부에서 뭐 집단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고요. 이 경우에 징벌적 배상이 굳이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법체계는 정치적 배상의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배상을 해주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만약에 뭐 자동차가 뭐 망가졌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자동차 값을 물어주고 사람이 다친 걸 치료비를 내면 정치적 피해도 어느 정도는 배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피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역이 아닌 징벌적 배상이 이 영역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의미는 있다. 다만 이제 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체계에 대해서 기본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워낙 이제 법 쪽에 그건 본질에 가깝습니다. 보수적인 게 또 법 쪽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게 묘하게 닮아 있는 게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문제하고 비슷해요. 그럼 의사들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의료 진료 행위를 하겠느냐 감시받는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당사자인 피해 국민들은 당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좀 상황이 비슷한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 국민들은 상당수가 이거 해야 된다고 뭐 많은 경우에 나온단 여론조사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언론들은 아무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이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의 어떤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의견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에 법정에서 다투는 건 언론사와 그냥 국민이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 국가기관이라든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더 강조를 해서 아예 소송에서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뺐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텐데 언론중재법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법에서는 공인에 대해서만큼은 명예훼손적인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면책을 해준다는 이론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크게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걱정할 상황인지 뭐 저도 언론사에 일을 했었던 입장이더만 경험 있으시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할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정치인들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대선 주자들도 어떤 사람은 좋은 언론, 나쁜 언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은 누가 그럼 기준을 잡아서 가릴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 대해서 자기가 일단 고소고발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을 뭐 보호해야지 언론의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면 되겠느냐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아 보이는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송을 더군다나 고발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오히려 굉장히 그게 강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과거 정권들에서 잘못했던 이른바 언론 탄압이라고 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권에 불편한 어떻게 보도를 했다 그래서 뭐 PD를 구속시킨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이명박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형사상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개인 대 개인의 구조, 당사자들의 구조고 민사법정에서 판사가 누구에게 손해배상, 금전적인 배상을 명령하는 거지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오늘 다 얘기하자면 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나쁜 언론, 좋은 언론 이건 좀 무의미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나쁜 권력, 좋은 권력에 따라서 이게 사용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고민도 남긴 남고 또 하나는 기자는 나름대로 취재를 하는 사람이지만 데스킹하는 입장에서 간부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릴 수도 있어 하면서 위험한 보도를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또 그건 또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국회에서 뭐 지금 공방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보고 잘못된 거 있다면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네. 하고 해서 물론 고쳐 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000명이 넘는 확산세가 7주째 이어지는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큽니다.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은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초기 바이러스의 양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300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09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7주째 1,000명 넘는 확산세에 위중증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하루 새 21명이나 늘면서 420명에 달해 공식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3월 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5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의료 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건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영향이 큽니다. 빠르게 퍼지면서 최근 검출률은 90%에 육박합니다. 이 델타 변이 감염자의 호흡기 검체에 담긴 바이러스 양을 분석했더니 증상이 나타난 당일 배출량은 기존 바이러스 확진자의 300배에 달했습니다. 발병 4일째는 30배, 9일째는 10배로 조금씩 줄면서 10일이 지나서야 기존 바이러스와 비슷해졌습니다. 감염 초기에 대규모의 바이러스 배출이 있어서 감염력이 높습니다. 발병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높은 감염력의 백신 접종 완료 이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2,600명을 넘보는 누적 사례 가운데 703명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70% 이상이 델타 변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추가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백신 접종이 추석 이후로 예정이 돼 있거나 아직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종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감염 예방 효과는 82%, 사망 예방 효과는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 물량 공급 확대에 따라 다음 달 6일 이후 의료기관별 접종 예약 가능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18세에서 49세 접종 대상자들은 접종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 분들 중에서 아직 예약하지 못한 분들 또는 추석 이후로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접종을 앞당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조정하여 더 빠른 날짜에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약을 한 사람들은 기존의 예약을 취소하고 9월 6일 이후 원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해 다시 예약하면 됩니다. 신규 예약자의 경우에도 다음 달 6일 이후로 접종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9월 둘째 주 접종 예약은 오는 26일까지만 가능하며 9월 셋째 주 예약은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확진자 등의 예방접종 여부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80% 이상이 미접종자였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염 예방에 82.6%, 사망 예방에 97.3%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원도 강릉의 의료기관에서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 대상 주민 40명에게 잘못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종 전담 간호사가 백신 냉장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꺼낸다는 것이 부주의로 모더나 백신을 꺼내서 접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이 모더나 백신이 나온 것을 인지하고 오접종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접종 대상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향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야외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도 대규모 야외 예배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현행법상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곳곳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수백 명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으며 단체로 찬송가도 부릅니다. 지난 20일 성북구청은 대면 예배를 강행해온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현장 대면 예배 대신 야외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교회 측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신도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온라인 예배라고 강조했지만 광화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온라인 걸으면서 또는 찻집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교회 관계자가 단속반 눈을 피해 헌금을 걷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광화문에 모인 신도만 700여 명. 현장에 나온 서울시 직원과 경찰 인력은 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다녀도 종교 행사라면 집시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예배는 이제 신고 의무는 없죠. 예배를 안 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부과 수준의 조치뿐. 이마저도 사랑제일교회가 야외 대면 예배를 주최한 증거가 명백히 확보됐을 때만 가능한 조치입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검토를 한다는 거죠. 서울시가 고민에 빠진 사이 교회 측은 오는 일요일을 기점으로 야외 예배 규모를 대폭 키우겠다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예고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다음 주에는 몽땅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추가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협의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루마니아에서 우리에게 백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걸할 처지냐, 이건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내대변인, 이건 이제 수석 대변인, 폐기 직전에 백신을 갖고 오느냐, 우리가 백신 처리국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변인들이 공세를 펴니까 대선 주자들이 대변인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백신을 갖고 온다는 기사에 유승민, 홍준표 두 대선 후보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정부를 비판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되니까 또 다른 기사가 등장합니다.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이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와버립니다. 자, 루마니아와 우리의 백신 스와프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루마니아에 옛날에 진단 키트 등 방역 장비를 지원한 게 있는데 그걸로 루마니아와 우리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잘 맺어지고 이제 백신을 서로 남을 때 보내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서민 교수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해명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23일 날 오후 5시가 넘어서 옮겨 적는 언론도 있습니다. 서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오죽하면 루마니아에 백신을 구걸했을까, 국격이 녹아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뒤늦게 이걸 23일 5시가 넘어서 뉴스원에서 보도를 하는군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백신을 만드는데 내 몸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내주는데 기껏해서 공원 입장료 조금 깎아주고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이래가지고서 누가 하겠냐, 이런 온라인에서 만든 가짜 뉴스가 있었었는데 보십시오. 백신을 개발할 때 거기에 시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백신 개발하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프라이빗한 거죠. 그 사람만 알게 돼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대충 한 $50에서 $300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는 여기에 얹어가지고 고맙다고 공원 감면을 해준다든가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또 온라인에서 떠돈 가짜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대표단이 모더나에 가서 백신을 빨리 달라고 지금 다그치러 간 장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골프 치러 갔냐, 골프백을 왜 들고 갔냐라고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이건 호텔에서 흔히 쓰는 크라운 러기지 카트고요. 그 뒤에 우리 대표단의 카트가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자가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항에서 쓰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골프채를 담아가는 중이고 우리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은 우리 대표단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이렇게 나온 장면을 탁 캡처해 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기 좋게 속인 겁니다. 언론이 곧바로 팩트 체크했는데 아직도 이게 떠들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승객의 골프백 짐이 겹쳐진 가짜 사진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길을 막아서자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새벽 1시쯤 서울 방배동 아파트 단지 앞 도로. 흰색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차선 분리봉을 무시한 채 우회전합니다. 단지 안으로 달아나는 차를 쫓아 순찰차 석 대가 따라 들어갔다가 그중 한 대가 입구를 막아섭니다. 10여 분 뒤 바퀴가 터진 순찰차가 화물차에 실려 나오고 흰색 차량도 뒤따라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 쪽에서 와가지고 수습도 있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힘이 별로 없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촉발된 20대 A씨가 붙잡힐 당시 영상입니다. 길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길에 누워있던 A씨는 다시 자신의 차에 탄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A씨가 탄 차는 이곳 길 한가운데에 상향등과 비상등을 모두 켠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다가 경찰관이 검문을 하려고 하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다가 아마 차에 타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두커니 선 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A씨는 차를 몰아 아파트로 도망쳤습니다. 순찰차가 입구를 막아 도간에 든 쥐처럼 갇히게 되자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순찰차는 범퍼가 떨어지고 바퀴가 터졌고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겨눈 뒤에야 차 밖으로 나온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 2년 반 만에 완공된 국내 첫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 휠체어 농구와 테니스, 수영을 포함해 14개 종목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없을 때는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쫓겨다니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라서 안 된다, 휠체어라서 안 된다, 지역에 있는 실업팀이 있어서 안 된다. 이천선수촌이 생겼을 때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고. 전체 선수단은 한 150여 명 정도의 선수단이 이제 도쿄로 출발을 하고요. 80여 명 정도의 선수들이 이제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 휠체어 농구가 이제 패럴림픽에 출전을. 의자가 저건 좀 높고 이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높은 거는 보통 센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나 포워드, 낮은 휠체어를 탄 선수들은 가드.
도쿄 패럴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종목이 2개 종목이 있는데 배드민턴과 태권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배드민턴 종목에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의 선수도 있습니다. 고치아는 내백면장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중증장애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양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령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차분하세요.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한테.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온 당당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패럴림픽을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선수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선수로서의 가치는 충분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 소식이 전해졌었죠. 8735님, 윤희숙 의원 부친의 행태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캠프 관계자의 잇단 논란과 관련해서 2071님, 윤석열 캠프의 경찰 출신 모집 공고는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도쿄 패럴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감동적인 영상 보셨죠? 2813님,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 여러분, 도쿄 현지에서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8735님, 언론의 자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2071님도 언론중재법이 통과돼도 양심적인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하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물러났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비는 밤사이에 잠시 그쳤다가 내일 낮에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